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의 두 번째 시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대손금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손금에 대해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 돈만큼이 잉여금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따르는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 있고요. 이 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손금과 관련한 중요한 세무 이슈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면은 회수불능이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채권 있잖아요. 돈은 벌었는데 우리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줬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미 법인세를 냈습니다. 법인세를 냈는데 이게 대손이 인정하게 되면 법인세를 냈던 거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잉여금에 대해서 과세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이 회수 불가능한 5억에 대해서도 잉여금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낸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대손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5억 원에 대해서 1억 1천만 원의 법인세를 안 낼 수 있고요. 5억 원에 대해서 대손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이 5억 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득세, 배당소득세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소득세가 2억 3천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거죠. 자, 5억 원을 대손 인정받았는데 2억 3천 플러스 1억 1천, 3억 4천만큼을 이득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대손에 관련한 불복도 많이 진행을 해보는데요. 5억 원 정도를 대손 인정을 해달라고 국세청에 서류를 넣는 순간 세무서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세금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억울하겠죠? 자, 사례를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따끈따끈하죠? 2020년 6월 30날. 여기도 친숙한 언어가 나오죠. 기각!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갖다 붙이지 못할 거를 갖다 붙였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례가 나타나 있는지요?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발생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2015년 12월 31일 날 소멸시효 완성 등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대손금을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법인세 신고를 했겠지. 근데 처분청이 이거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봤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법인세를 다시 고지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앞장에서도 나왔지만 법인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잉여금에 대한 소득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가지고 볼 것이 아니다. 두 가지 다 같이 봐야 된다. 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청구법인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사업 폐지, 상대방이 사업 폐지했고 행방불명 되어가지고 채무자의 상황으로 봐서 해소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대손 처리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대손금으로 송금 처리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특수관계자가 아니야. 그러니 내가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것까지도 인정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채권 회수에 노력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처분청에서 과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세 심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사업 폐지, 행방불명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채권의 전부의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된대요. 근데 매출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라는 거를 입증을 못한다, 제시를 못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 사람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세무서 보고 네가 찾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세무서는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회수 불가능하다라는 저런 행방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우리가 하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재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추심이라를 하든 뭐를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네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자, 두 번째 케이스. 이거도 2019년 12월 31일 날 인용된 내용인 건데요. 이거는 조금 반대의 입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청구법인의 주식이 상속이 됐죠. 대표이사가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주주죠. 최대 주주께서 돌아가시면서 2004년부터 2006년 동안의 주주인 상속인들한테 상속세를 원래 상속인들이 내야 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 주식에 대한 세금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 등등등. 근데 낼 수가 없으니까
법인이 대신 내줬대요. 그리고 장기 대여금으로 계상을 해놨어. 근데 2017년도에 이 상속세를 대신 내준 금액이 생각보다 꽤 컸을 거예요. 뭐 한 10억이라고 치자고요. 10억을 대손 사유를 걸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인정 못하겠다. 송금불산입 처리하겠다. 이렇게 왔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억울하다. 청구법인이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소를 제기했다는 부분인 거죠. 청구법인은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쟁점 대여금, 상속인이 무자력.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자력이 뭘까요? 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2차 납세 의무를 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억울하겠죠. 그러니 이 자체가 이미 대손 여건에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줬다. 그러니 저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못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손 처리한 게 뭐가 잘못됐냐, 이 내용에 해당을 하고요. 청구법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상속인들에게 현금 일부를 회수했대요. 자, 일부 가짜로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일부 회수합니다. 근데 가짜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이제 뽀록이 나냐면은 처음에는 일부 회수하고 그 뒤에 한 10년 동안 아무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걸리는 거지. 할 거면 이분들처럼 12년 동안 한결같이 곰이 마늘을 먹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쟁점 대여금에 대해서 존재 확인 소송도 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했어요. 소멸시효는 뭐냐면은 법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거 내가 받을 돈입니다 라고 하면 다시 에너자이저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게 아니면은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 방지도 시켰고 상속인들에 대한 금전 지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2017년도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이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악착 같은 사람들이에요. 쟁점 대여금에 대해서 소멸시효 포기각서까지 받아가지고 공증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 채권에 대해서 우리는 니네한테 죽을 때까지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공증까지 받아놨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은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2005년부터 진짜 지금까지 12년 동안 무자력 상태를 유지한 거지. 그 상속인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의 당초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12년 동안 끊임없이 했었어야 인정되는 게 대손이다. 자, 이러면 다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대손금 2천만 원씩 대손금 처리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던데 2천만 원이라서 연락이 안 옵니다. 코 묻은 돈은 건드리지 않는다. 근데 한 3억 정도만 해도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근데 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가서 억울하다고 찾아오면은 아무것도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찾아와서 앞으로 3년 후, 5년 후까지 바라보고 컨설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모든 컨설팅에 다 포함되는 부분인 건데요. 국세청이 앞으로는 세무조사보다는 소명을 엄청나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 소명을 하는 사람이 세무사겠죠. 세무사밖에 소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세무사가 이 플랜을 짜준 세무사하고 일치를 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구법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합의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인 건데요. 2005년도에 우리가 작성한 이 합의서는 사실상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죠. 건축주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하고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합의를 이때 일부러 이 소송을 좀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합의서를 써줬다라는 거지. 우리가 채권을 포기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없다. 우리는 사실상 받으려고 노력을 한 부분인 건데 합의서는 가짜로 써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조세심판원이 판단하기에는 2005년도 4월 6일 날 작성한 이 합의서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청구법인이 얘기하겠죠. 그게 왜 진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네가 진짜로 미수금을 포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8년이 경과하도록까지 미수금을 받겠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이미 2005년도에 저 채권에 대해서 받을 생각조차도 없었고 이미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2013년에 와가지고 이거를 대손금이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 처분을 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다음은 조세 심판원 말고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2007년 6월 27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온 부분인 거고요. 국승, 국세청 승리했다는 부분입니다. 거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채무자인 관계회사가 있는데요. 관계회사들이 부도나고 대출금, 은행 대출금이 됐던 못 갚았겠죠. 그러니 이거와 연대보증에 해당하는 주회사가 되겠죠. 관계회사가 못 갚으니까 주회사가 연대보증인의 입장에서 그 금액을 대신 갚았겠죠. 대위 변제라고 합니다. 대위 변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관계사들이 결국에는 여기 갚아야 되잖아요. A 회사한테 다시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지 못하니 대손 처리하겠다. 이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과세관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업무무관 가지급금까지 몰아갔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까지 몰아갔습니다. 자, 원고인 청구법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공동 연대보증인인 신땡땡도 있고요. 원고인 청구법인도 있는 부분인데 연대보증인인 신땡땡은 돈이 없다. 무자력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내줬고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땡땡은 계속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내준 거에 대해서는 대손금이다. 대손금 인정해달라. 이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특수관계자 여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땡땡 씨는 1999년도에 이미 본인의 주식을 남한테 팔고 나갔어요. 나갔으니 2000년 이후에 벌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도 없고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구법인하고 신땡땡은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청구법인이 주장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신땡땡이 재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재산이 있는지 봤더니 뭐 부동산 경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고요. 가짜로 했다라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경매 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결선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국세 체납액도 결선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 구상채권의 해수불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게 1번의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 특수관계자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본인은 팔고 나간 거 맞아요. 신모 씨는 팔고 나간 게 맞는데 신모 씨와 친족 관계에 있는 뭐 동생인지 뭐 형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2001년까지 이 청구법인에 계속 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주주로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 신땡땡도 싸잡아서 특수관계자 있다라고 보아야 함.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일정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짜맞춰서 뭔가를 잘 했겠지만은 사실까지 계속 파고들고 나니까 안 걸릴 수 없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가지 케이스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는 12년에 거쳐서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케이스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다 이렇게 거의 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절반이고요. 절반은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잉여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주식 가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자, 집안에 어떤 살림이 있는지부터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채권 중에서 못 받는 채권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고스란히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난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내용이 괜찮았다 라고 판단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